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주제 16,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신분제가 흔들리다, 교과서 74페이지죠. 자, 오늘 수업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교과서 74페이지. 자, 오늘 수업은 주제 16이고요.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고 신분제가 흔들리다 라는 내용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겠는데요. 다룰 내용은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일어난 사회 변화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부분과 이후 농업 부분의 발전뿐만 아니라 상업 부분의 발전 과정도 있는데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이 어떻게 일어났고 이 결과 신분층의 분화, 농민층의 분화라든지 양반층의 계층 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신분 상승 운동은 어떻게 전개되었고 어떤 요소로 신분의 변동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이고 그리고 조선 후기 사회의 향촌 사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마저 정리하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제 16강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왜 중요하냐? 이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이후에 우리의 백성들은, 우리의 백성들이나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홍이 되거나 임노동자가 되거나 어떤 계층 분화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러면서 사회가 큰 변화가 도래하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17세기, 18세기에 해당되는 농업 경영의 발전 내지는 상품합체 유통경제의 발전 양상을 통해서 우리 지금 현 시점이죠. 코로나 발생 이후에 사회 변동, 언택트 사회 변동,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해서 미래에 어떤 준비를 하느냐 이런 고민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모내기법의 보급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여러분들 1800년대에 만들어진 우리의 그 민화 흥부전이라고 잘 아시죠? 흥부 놀부 이야기에 대한 내용 잠깐 살펴보면서 요 내용들이 또 그 대학교 입학시험 논술 문제로도 나왔는데 요거 살펴보면서 수업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 보도록 할게요. 소설을 낭독해주는 인이라는 전기수라고 하는 자가 있네요. 주로 17세기, 18세기에는 상품화폐 유통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장시가 굉장히 많은 군데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곳에 소설, 특히 한글 소설을 많은 대중들에게, 백성들에게 읽어주는 직업, 전기수라고 하는 이런 부류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흥부전의 한 장면을 읽어주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네요. 자, 생언으로 불리면 양반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돼 있죠. 행세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놀부가. 근데 그 부모가 원래 양반이 아니라 도망친 노비였대네요. 근데 노비의 소생이 지금 양반 행세를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신분의 어떤 상승, 예, 요소가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기수가 어떤 이야기라고 어떤 대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박이 쩍하고 갈라지면서 그 속에서 나와 말하기를 이놈 놀부야, 얘 상전을 모르느냐? 내 아비 개구리와 내 어미 똥녀가. 자, 여기서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노비 출신임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종살이를 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오밤중에 도망을 하였다. 그리고 이제 찾았는데 내 어미와 내 아비 몸값이 3천냥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지금 흥부가 대박이 났죠. 제비가 준 씨앗을 받아다가 심어서 키웠더니 큰 박이 생겼는데 이걸 타보니까 대박 났다라는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금은보화를 얻게 되는데 이것에 이제 탐이 나서 놀부가 더 욕심을 부리게 된 거죠. 놀부도 이제 박을 키워가지고 그 박을 이제 탔는데 그 안에서 이런 벌을 받게 되는 내용의 대목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근데 기본적인 이 민화의 설정은 놀부는 분홍충이에요. 부자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반면에 흥부는 빈농, 가난한 농민, 내지는 임금 노동자의 모습을 취하고 있어요. 자, 조선 후기 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이 양난 이후에 사회는 신문제, 백성들의 계층 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로 이 흥부전에서 놀부와 흥부 이 모습을 통해서 분홍과 임노동자의 계층 분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보도록 자, 그럼 소설 흥부전 줄거리 잠깐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놀부가 있고요. 흥부가 놀러 왔어요. 놀러 왔나요? 무슨 목적으로 왔나요? 형님, 곡식을 조금만 나누어 주세요. 곡식을 왜 달라고 하고 있어요? 배고파서.
곡식을 달라고 하고 있는 거겠죠? 근데 놀부가 어떤 결단을 내리나요? 안 된다고 하죠. 왜 안 된다고 할까요? 왜 안 된다고 할까요? 흥부 네가 네 능력껏 알아서 먹고 살아라. 뭐 그런 의미겠죠. 그럼 여기서 놀부의 선택은 과연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요것에 대한 대인 논술 문제도 있었어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 이 흥부전의 첫 번째 이 장면은 놀부는 어쨌거나 분홍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흥부는 임금 노동자 내지는 빈농의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해서 이 내용의 핵심은 어쨌거나 조선 후기 이 사회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을 것이고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그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수업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흥부가 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남의 논에서 모내기를 하거나 남의 밭에서 연화 따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본인이 시간을 내어서 이 일한 대가로 무엇을 받는 것이죠? 임금을 받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임금 노동자, 내지는 여기에서 역사 쪽에서는 임노동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렇게 임노동자들은요, 온갖 임노동을 다 하지만 흥분의 살림살이는 나아졌다, 나아지지 못했다? 나아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한 대가로 받는 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노동력의 대가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근로소득 일을 한다고 해서 지금 이 흥무처럼 그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회적 불평등의 어떤 구조적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죠. 무엇을? 흥부는 흥부의 능력과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그에 반해서 놀부는 이 많은 임노동자를 고용한 경영형 분홍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들에서 나는 생산량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것은 임노동자가 아니라 경영형 분홍인 놀부 부유일 것이에요. 그럼 뭔가 좀 이상하죠? 조선 후기 양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그 이후에 사회는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품화폐 유통경제의 발달, 그러니까 경제 부분이 발달이 이루어졌는데 재미난 건 뭐냐면 잘 사는 사람보다 못 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근데 잘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경영형 분홍이라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버는 상업적으로 돈을 많이 버는 그 상인이라든지 거상이라든지 아니면 수공업의 민영수공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자들이라든지 이런 분홍층이 나타나게 되었는지 사회적 분화는 어떻게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수업 시간을 통해서 그 힌트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임노동을 원하는 자들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도시나 광산으로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농촌에서 일할 게 없으니까 여기에서 배제가 되어서 무언가 일자리가 있는 내지는 채소라도 팔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도시죠, 도시. 두 번째로는 광산. 광산은 일정 세금을 내게 되면 자유롭게 은을 채굴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부여하게 돼요. 부여해 주게 돼요. 이걸 통해서 광산으로 대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곧 도시가 되는 것이죠. 일자리가 있는 곳, 그곳으로 임노동자들은 이주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은 마음씨 착한 흥부가 제비의 다리를 고쳐준 그 보답으로 박씨를 하나 받고 그 박씨로 자란 박이 흥부를 부자로 만들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재미난 사실이네요. 우리가 지금 흥부전을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흥부는 기본적으로 신분제, 계층분화, 우리가 분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빈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빈농, 임노동자층으로 분류해서 보고 있는데 박을 탔더니 금은보화가 주어지고 있네요. 이 박이 금은보화로 주었죠. 그래서 대박났다라는 표현이 이 흥부전의 내용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자, 근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이죠. 그 어떤 노동력의 대가로 받은 소득분이 아니기 때문에 불로소득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지금 현대의 사회적 시스템에서도 로또라고 하는 어떤 제도가 있죠.
로또를 구입해서 대박난 사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역사적으로 중국에서도 만리장성을 구축할 때, 만리장성 구축은 그 진나라 때, 시황제 때 요거 한번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명청대 때 지금의 만리장성 실제 석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어쨌거나 만리장성 자금을 복권으로 조달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로마 네로 황제 때도 직접 백성들에게 이제 채찍과 당근을 제공한다는 입장에서 추첨제로 이렇게 복권 제도가 시행됐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이 고대 그리스 민주정의 완성기 페리클레스 시대를 배우게 되는데, 이 페리클레스 시대에는 두 가지 민주 정치의 완성의 토대인 두 가지 제도를 배우게 돼요. 그게 하나가 무엇이냐면 수당을 주는 수당제, 또 하나는 추첨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당제는 표를 행사한 자에게 그에 대한 대가로 수당을 지급해 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천제는 그 투표 당일날 많은 백성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그곳에서 백성들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가지고 선발된 자에게 이유를 불만하고 정치인으로 선발시켜주는 어떤 제도예요. 백성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았겠죠. 이런 게 대박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와서 이 흥부는 어떤 방식이든 대박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대박으로 얻어진 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부를 지키기 위한 노력과 배움, 그리고 그 지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 하나의 숙제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흥부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마지막에 그 박에서 나오는 마지막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용 한번 볼까요? 흥부의 작은 마누라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네요. 그 박을 켜지 마시오라고 조강처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흥부가 대답하되 내 복에 태인 것이니 켜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네요. 해서 켜내니 어여쁜 계집이 나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뉘시오, 내가 비오, 비는 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첩. 조선시대 첩제도, 처첩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란이 무슨 비호해서 양귀비. 양귀비는 우리 그 중국사에서 당나라 현종 때의 양귀비를 언급하게 되는 것이죠. 귀비. 자, 그리하면 어찌하여 왔소라고 물어봤더니 강남 황제가 날더러 그대의 첩이 되라 하시기에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랬더니 흥부 아내가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고 적고를 네가 볼 거라고 굉장히 애타하고 있습니다. 자, 흥부전의 마지막은 재밌게도 그 대박난 요소 중에 하나가 첩도 등장했다는 얘기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뭐 흥부의 인성 문제를 떠나서 그 당시의 사회상의 첩 제도 내용도 우리가 살짝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이 또 재미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지금 이 장면은 놀부는 흥부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서 일부러 제비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온갖 재난이 담긴 박씨를 받아 가지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해서 우리 정기수가 이야기했던 그 장면이죠. 해서 놀부는 종놈의 자식인데 나중에 벌금을 내라 라고 하는 장면, 놀부네요. 분홍층으로 성장했던 추정하는 것이죠. 이 놀부가 결국에는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는 내용으로 흥부전은 마무리되게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놀부도 안타까운 게 무엇이냐면 자기 어떤 경영 방식에 기준이 있었을 텐데 좀 이것을 놓치고 흥부의 부자 되는 과정을 답습하면서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지금 현대적 관점으로 보면은 투자를 했는데 좀 잘못되어서 이런 패가망신하는 놀부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 놀부가 어쨌거나 종의 소생인데 어떻게 분홍증이 됐냐?
조선후기 사회는 그 신분제의 분화로 인해서 계층 분화, 신분이 상승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우리 교과서적으로 언급된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면 우선 가장 쉬운 것은 노비의 도망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터에서 이제 공적을 쌓았을 경우에 이것을 인정받게 되면은 면천을 하게 됩니다. 노비의 직역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군공을 인정받았을 때. 네. 요거와 관계 있기도 한데 군공을 인정받았을 때 납속을 받기도 하고 해서 양인으로 면천하게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식 납속이라고 해서요. 납속, 세금을 납부한다든지 국가에서 재정이 어려웠을 시기에 국가에 기부금을 내서 양이 된다든지 이런 방식을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납속체계 시행입니다. 이런 방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명첩의 발급이라고 해가지고요. 이름이 비어있는 문건 이것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해서 형식적으로라도 관직을 부여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영용 분호, 실제 농업 생산량의 증대 방식을 통해서 부유한 농민이 된 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상품화폐 유통 경제의 발전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벌게 되는 상인들이 있겠죠. 그들을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를 추적하고 난 다음에 양반직을 얻기 위해서 족보를 매입하는 경우나 족보를 유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게 되면 농업과 상공의 발달은 부 추적을 가져올 수밖에 없죠. 그 부를 추적하게 된 자들은 결국에는 신분 상승의 욕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후기 사회는 신분제가 굉장히 많이 동요되는 이런 요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신분을 상승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도 현대사회에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어떤 노력을 통해서 과연 나의 지금 사회적 지위라든지 아니면 학력이라든지 성적 뭐 이런 거 있죠? 뭐 대입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고 아니면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한 어떤 일련의 과정을 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뭐 추월차선 구축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조선후기 사회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납속이라든지 공명첩 구입이라든지 족보 위조나 족보 매매. 족보 위조나 족보 매매는 불법적인 측면이었고요. 납속이나 공명첩의 경우는 국가에서 제공해준 기회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납속은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좁쌀이라고 혹시 본 적 있나요? 좁쌀의 조가 그 속자라는 한자가 좁쌀조, 조자예요. 조를 납부하여서 받는 것이에요. 국가는 양난을 거쳤기 때문에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전쟁을 거쳤기 때문에 국가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토지는 굉장히 황폐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무엇을 이야기하겠어요? 재정 확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어떤 세금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을 모색했을 텐데 그 첫 번째가 납속체계 시행이에요. 그래서 조를 기부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명첩의 구입, 관리 임명장인데 그 관리 임명장의 관리명 그 이름이 비어 있죠. 이름이 비어 있는 관직 문서다라고 해서 공명첩이라고 이야기해요. 공명첩의 구입이라든지 족보 위조의 방식이라든지 족보 매매 의 방식. 이 몰락한 양반, 잔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로부터 족보를 매입해서 신분 세탁을 하는 이러한 불법적인 방법 등을 통해서 결국에는 신분 상승의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일어난 변화는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내기법의 보급. 자, 방금 전 이야기했다시피 이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 이후에는 국가 차원에서는 재정의 확보를 위해서 내지는 황폐하던 토지를 개간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간 사업을 장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양반들이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한된 토지에서 과연 어떻게 더 많은 생산력을 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더 많은 소득을 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타난 게 바로 무엇이다? 교과서 78페이지에 있는 이 모내기법, 이앙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앙법. 이앙법은 무엇이냐면 이양법은 자, 이런 방식이죠.
그 전에는, 자, 이건 집화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에는 이 집화법, 직접 파종하는 방식을 집화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벽시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농지에다가 그냥 다 뿌려요. 뿌리면 이게 우주선을 막 나겠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김매기, 잡초 제거, 이런 게 굉장히 힘들 뿐만 아니라 노동력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쭉쟁이도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생산력, 그러니까 수확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력은 굉장히 많이 들고 생산량은 굉장히 적은 게 바로 집화법의 방식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양법은 논에다가 물을 대요. 물을 대고 그 다음에 모를 특정 좁은 지역에 모를 일정 기간 생산을 해서 물을 댄 농경지에다가 줄을 대고 이렇게 모를 내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게 되느냐? 임금 노동자들이죠. 임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임노동자들이 집합법보다는 많아 보이지만 재밌는 건 뭐냐면 단위 면적당 이 토지에 투입되는 노동력이 오히려 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더 많은 토지, 실제로는 집합법으로 벼수학을 했을 때보다 이양법으로 벼수학을 했을 때 5배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반대로 보면은 단위 면적당 노동력의 투입은 오히려 이양법이 5배의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내지는 노동력은 5분의 1밖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가요? 우선 김매기도 수월하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무엇이냐면 벼, 보리의 이모작. 이모작은 2번 농경을 할 수 있는 농법이에요. 자, 늦은 봄, 여름, 가을에 이 모내기를 통해서 벼를 수확하고 그 다음에 가을 이후에 이미 수확된 빈 농경지에 보리를 뿌려서 겨울을 거치고 봄에 벼를 수확하게 하는 것이에요. 자, 재미난 건 무엇이냐면 집화법은 벼와 보리를 함께 경작할 수가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보리를 심어야 될 때 벼가 수확이 안 된 시기와 겹치거든요. 그리고 벽시를 뿌려야 될 때 보리는 아직 생산이 되고 그러니까 수확이 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시기가 겹쳐요. 그렇기 때문에 벼보리 이모작이 불가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 앙법, 모내기법은 벼보리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왜 중요하냐? 벼는 생산해서 소작료를 낸다든가 바치게 되는 것이고요. 보리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소작료라든지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다 소작농의 몫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벼는 그러니까 쌀이죠. 쌀은 대부분 소작료나 세금을 바치는 데 쓰게 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보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생산을 한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어떤 요소들이 나타나는지 재밌는 거. 자, 방금 전에 집합법보다 이양법으로 했을 경우에 더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광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노동력의 절감으로 지주와 일부 농민들이 더 넓은 농토를 경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경작하는 자를 무엇이라고 하냐면 농업 경영의 방식을 경영하고 있잖아요. 경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영형 분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경영형 분홍이 발생하는가 반면에 오히려 소작지를 잃는 농민들도 발생하게끔 되는 것이죠. 그래서 놀부는 경영형 분홍의 모습, 임노동자는 아니 누구야? 흥부는 임노동자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몰락한 농민은 어디로 이주를 하게 되느냐? 사람이 많은 그리고 일거리가 있는 도시나 광산으로 이동해서 임노동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농업기술의 발전, 이 모내기법이죠. 농업기술의 발전은
결국 노동력의 절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이 노동력의 절감은 경영 규모의 확대를 결국엔 가져오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한다? 광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광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농민층의 분화 현상,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임노동자가 된다. 분농의 등장과 빈농의 처지는 더욱더 악화된다.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결국엔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 조선후기 사회의 양난 이후에 과연 17세기, 18세기에 신분층의 분화 현상, 농민층의 분화 현상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어떤 요소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제시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흥부전 이 내용이 대입논술에는 과연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한번 볼까요? 자, 흥분의 아이들은 재미있게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흥분은 별을 가지고 와서 집신과 돗자리를 만들어서 팔고 부인은 삭바느질을 하고 있습니다. 임금노동자, 임노동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흥분의 아이들은 늘 배가 고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빈곤층의 모습이고요. 자, 흥부, 얘들아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열심히 살아야 한단다. 알겠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하고 있네요. 자, 흥부 아이가 언니 그런데 배가 고파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나도 정말 배가 고파요 라고 하고 있어요. 엄마 배고파서 밥 좀 주세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한숨을 내쉬면서 굉장히 빈공한 모습이네요. 얘들아 지금 먹을 것이 없구나. 조금만 참아보아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흥부를 바라면서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하지요? 당장 먹을 쌀도 없네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러다 굶어 죽겠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흥부가 옛말에 산 입에 거미줄을 치라라고 하면서 얘들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아라. 무언가 이제 소득을 얻기 위해서 집을 나간 것 같아요. 근데 자식들이 예 어서 다녀오세요 라고 했어요. 자, 이 내용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대인 논술 문항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자, 그랬더니 좀 지워야겠네요. 놀부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놀부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 것이에요? 딸 좀 나눠주세요. 누구? 날 알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형님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도와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며칠째 굶고 있다. 우리 지금 빈곤층 굶고 있다가 핵심이에요. 누가 애를 그렇게 많이 낳으라고 했냐라고 하는 문제도 언급하고 있는데 내 알바 아니니 당장 나가거라. 너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다라고 놀부는 결국에는 재정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놀부 전에 일부를 발제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재심은 자 놀부의 결정에 대해서 흥부가 그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고려해서 그 타당성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놀부의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이 무엇이냐 라는 부분을 묻고 있어요. 자, 우리는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천자내로 써야 된다고 하는데 놀부전에서 놀부는 분농층이고 흥부는 못 사는 임노동자층으로 보이는 빈농이고 이렇게 흥부의 가족과 흥부가 배고파가지고 지금 놀부 집에 왔는데 쌀 좀 주시오 했는데 놀부가 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거 가지고 무슨 문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인 논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 예요.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놀부 행동은 경제적 지원을 거절하고 흥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요구한 것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 기여도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어떤 기여, 놀부가 부를 축적하는데 그리고 부를 유지하는데 어떤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흥부의 기여도는 어땠는지 이걸 따지는 문제였고요.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은 그 다음이에요. 자신의 노동력과 능력에 걸맞는 분배를 받는 것이 정의롭고 이치에 맞다는 것이다 라는 거 핵심이죠. 노력과 능력에 걸맞는 분배를 해야 된다. 이게 곧 정의다 라는 입장. 그래서 흥부와 그가 속한 사회가 받아들인다면 경쟁을 통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서 활력이 넘치는 사회 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흥부와 그의 가족들도 책임감과 자립심을 키워서 자기개발 같은 것들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결국 흥부와 흥부 사회의 생산성 향상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흥부의 배고픔은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의. 무엇이었죠? 노력과 능력이 얼마는 분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열심히 책임감과 자립심을 토대로 해서 자기 개발을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회는 생산성 향상이 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기초생활인 먹는 문제마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기초생활 수급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 흥분에는. 이런 측면에서 놀부와 사회에 대해 심한 불만을 가질 것이며 그렇겠죠. 자, 이는 갈등과 분쟁을 일으켜서 사회통합에 큰 문제가 되겠죠. 자, 흥부와 그 가족들은 생계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기 개발의 어떤 기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기회를 놓치겠죠. 그래서 흥부의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도 생산성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 뒷부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회 구조적인 문제, 흥부와 같은 기초생활 수급도 되지 않는 그 부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부라든지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가진 자, 부자들의 어떤 대책 뭐 이런 것에 대한 고민도 충분히 해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측면으로 우리가 사회 건전한 발전을 고려해서 흥부전을 살펴볼 필요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런 거 한번 봐볼까요? 지금 요즘에 코로나 긴급재난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들어봤겠죠? 재난지원금을 과연 어떤 대상에게 해주느냐라고 하는 문제예요. 소득 하위 70%냐, 뭐 50%냐, 중위권, 중위소득자냐, 라고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지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전에는 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문제도 소득 기준으로 해서 많은 부분을 따져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기준 중위소득 활용 시 가구원 수별 지급대상 소득 인정액과 지급액 지금 이런 방식으로 1인 가구였을 때는 뭐 40만원, 2인 가구였을 때는 60만원, 3인 가구였을 때는 80만원, 4인 가구 이상이었을 때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보았을 때도 사회 구조적으로 기초수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사회적 형평성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되는 문제죠. 정답을 우리가 찾기는 어렵지만 그 정답을 찾기 위한 과정, 그 해답을 추구하는 과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언제든 인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이런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뭐 봤냐면요.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조선 후기 사회의 어떤 변화 과정 속에서 핵심은 무엇이냐면 농업 생산력의 증대와 상품화폐 유통경제의 발달이에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될 것이에요. 농업 생산력의 증대로 인해서 농민층의 분화 현상, 그래서 분농층과 임노동자층이 나타나게 되고 추후에 우리 신분 상승 운동까지 가게 되는데 그러면 이 분농층과 임노동자층의 분화 과정 속에서 어떤 요소로 이런 계층 분화가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죠. 뭐였죠? 납속책이라든지 공명척 발급, 그 다음에 이제 족보, 매입이나 위조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무엇이냐면 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 임노동자층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특정 소수의 부류들만 분농층으로 발전이 되었고 이들이 조선 후기 사회의 신분 상승의 주도 세력과 그 다음에 향촌 사회의 지배 세력이 되어가게 되거든요. 그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 요소들이 무엇이었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고등학교 열심히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학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 역사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조선 후기 17세기, 18세기 상품화폐 유통경제의 발달과 이에 따른 향촌사회의 변화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